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자꾸만 커져가면서 자칫 이게 전쟁으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일이죠.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발사체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한 게 330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미사일의 성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물론 이란의 주장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흐-1이라는 걸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음속의 15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방에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성능이 낮은 카이바르 시에칸을 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라 하더라도 정말 무기 성능이 높아진 게 어떤 측면이 있느냐? 4월 달에 발사한 이 330여 개 발사체는 사실은 이란이 과거에 쌓아둔 재고 제품, 그러니까 진짜 오래되고 성능 떨어지는 거, 이런 재고 떨이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데 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고성능 미사일이 사용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서방의 싱크탱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데죠. IISS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무기 전문가 톰 카라코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4월보다 훨씬 더 많이 뚫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성 사진을 보면 이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네바팀 공군기지 거기에 위성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공군기지까지 타격을 한 건 분명히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피해가 없다. 건물 외곽이 조금 부스러졌다. 군기지 피해도 굉장히 경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네바팀 공군기지가 대부분 파괴됐다. 그리고 경납고에 있던 F-35도 대부분 파괴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주장과 이란 주장 사이에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확인이 되지가 않죠. 왜냐? 전쟁 중에는 양쪽 다 자기들이 굉장히 잘 싸웠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일단 과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피격을 당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란 공격은 분명히 이란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최악의 5차 중동전쟁 피하기 어려운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미국의 대선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중동 지역의 분쟁을 자꾸만 확대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란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란은 어떻게든 이걸 회피해야 됩니다. 왜냐? 대선까지 참고 있으면 혹시라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이란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국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대선 전에 괜히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나고 전쟁이 나게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트럼프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방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할 때 이란과 무엇이든 어쨌든 결판을 내서 이란의 힘을 꺾어놔야만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의 안보가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란을 지금 당장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고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이란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피해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격 자체로
이란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점이 있죠. 미 대선까지만 꾹 참으면 그래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서 뭔가 이란한테 희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란은 대선 직전에 공격해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렸고, 여기다가 이란 입장에서는 재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왜 이런 미사일 공격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을 자극해 왔잖아요. 한이의 암살도 하고 그동안 헤즈볼라에 대해서 온갖 공격을 해서 이란을 자극했는데 이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발언을 했죠. 그동안 미국에서 설득을 해왔다. 우리 이란이 좀 참고 기다리면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이란이 그렇게 바라는 당근을 이란한테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설득해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랍 국가도 이란한테 보복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회유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이의 암살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란을 자극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아주 초강수를 둔 거죠. 나스랄라,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키운 정말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스랄라를 어떤 방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2초 간격으로 폭탄 100개를 투하해서 나스랄라가 있던 곳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이 절대 참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일부러 건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혁명 수비대도 있을 거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은 아니 조금만 참으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서 혹시 아니야 핵 합의가 복원돼서 우리 경제가 엄청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유리해질 텐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작전에 말려드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양측이 싸워왔을 텐데, 이번에 나스랄라 암살은 이란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모습은 아니 보복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약해 빠진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180발의 미사일을 쏜 다음에 이제 보복은 끝났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재보복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페제시키안 이 정부의 생각이죠. 이미 이란이 공격을 한 이상 앞으로 선택권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네타냐후 겁니다. 왜냐?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기만 했는데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 하마스하고 전쟁한 거는 이 불시에 습격을 당한 거에 대해서 보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전과를 올리더라도 이 네타냐후의 인기가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그런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때려 부순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인기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다가 공격을 해줬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올라가죠. 여기다가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중동 전쟁의 불씨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다가 기름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자, 지금 제가 YTN에서 이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한 걸 갖고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을 하느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말실수라도 문제고요,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계산이라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을 공격하면 이건 즉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지거든요. 이란 입장에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든 꾹꾹 참고 있었는데, 그 잘 살 수 있는 수단, 원유 시설을 파괴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장 타격을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해리스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어떻게든 이 중동 전쟁이 비화되지 않도록 정말 빌고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필이면 공격하는 게 석유 시설이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가가 다시 올라서 미국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눈앞에서 내가 당장 기름을 넣을 때 당장 해리스 욕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니 이게 말실수든 의도된 계산이든 이거 해리스한테 한 방 먹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한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 자,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300만 배럴입니다. 이 300만 배럴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거든요. 이것만 보면 3%인데 뭐 이거 갖고 그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석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3%만 파괴되거나 아니면 생산이 중단돼도 국제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란은 석유 생산량을 곧 400만 배럴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란이 석유 시설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진짜 전쟁이 불가피한데 전쟁이 발발하면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이 모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란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막아버리거나 또는 이 지나가는 배들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석유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만에서 수출되는 원유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1,800만 배럴, 전 세계 석유 수요의 18%나 됩니다. 그리고 배로 수출되는 이 원유와 석유 제품으로 보면 무려 30%를 차지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당연히 유조선들이 마음 놓고 지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을 자극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원하는 진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최종적인 목표는 네타냐후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종합할 때 이란 정권의 교체 또는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단계별 작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단계로 원유 시설을 파괴하고 2단계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건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있는 데다가 깊숙이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도 아주 최신형으로 정말 미국산 최고의 최신의 무게가 아니면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이런 카드까지 검토하느냐? 최종 단계가 이란 정권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처럼 무정부 상태로 만들거나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우거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의 갈등이 좀처럼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볼 게 있죠. 이란이 그동안 참았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건데 많은 분들이 자꾸 댓글을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이란이 쫄았다. 겁먹었다 이렇게 다시는데 네, 맞습니다. 겁먹은 거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하고만 싸운다면 그래도 이란이 어떻게든 해볼 만한데 문제는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여서 이란이 견딜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란이 잃어버릴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계속해서 이란에 뭐라고 달랬냐? 자, 하마스하고 휴전 협상 한다니까. 그리고 핵합의 보고 나중에 해리스 되면 또 해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란에 희망 고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란의 가장 오랜 염원은 석유를 이제 국제적으로 정상적으로 팔아서 경기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재보복으로 잃을 게 없어진다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이란의 방공망 수준으로 볼 때 이란이 원유 시설을 지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원전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란이 모든 걸 잃게 되면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젠 다 잃었는데 뭐 여기서 더 볼 게 뭐 있냐? 죽든 살든 해봐야지. 우리가
초토화돼서 원시 사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간 거 아니야? 이젠 석유 팔아서 부자 된다는 꿈 다 끝났는데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란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처럼 어떻게든 서방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 혁명 수비대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갑자기 확 돌아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스라엘 이겨라, 이란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빼놓고 한국의 국익만 생각한다면 전쟁이 어떻게든 빨리 끝나는 게 우리나라한테 제일 유리하거든요. 장기화되는 게 가장 나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자, 이스라엘의 일반 유대인, 하레디나 아랍계가 아닌 유대인은 7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병력을 20만 명을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예비군 40만 명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순환을 해서 자꾸 돌립니다. 왜냐? 병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예비군은 뭐 4교대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병력을 뭐 60만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데 한 3, 40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 40만 되는 병력으로 하마스 병력 4만밖에 안 되는데 1년을 싸웠습니다. 가자지구는 경제력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의 1인당 GDP보다 가자지구의 1인당 GDP가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자지구를 상대로 해서 4만 명을 상대로 해서 1년을 싸웠다. 그 얘기는 이게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병력 차이가 압도적이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싸우고 있죠. 레바논의 시아파 인구는 18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만 놓고 보면 가자지구 인구보다 좀 더 적은데 레바논 사람들이 가자지구보다는 한 5배 정도는 잘 살거든요. 뭐 그래봤자 이스라엘보다는 한 20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약한 경제력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병력이 일단 4만 명이고, 그리고 예비군이나 아니면 민병대까지 합치면 8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굉장히 다른 게 있죠. 하마스는 무장 차량 한 대 없고 탱크도 한 대 없습니다. 그런 하마스랑 싸웠는데도 1년을 싸웠는데, 헤즈볼라는 그래도 무장 차량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탱크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갖고 있고, 그리고 박격포 이런 류는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헤즈볼라를 상대할 때 이스라엘이 한번 고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싸우는데 과연 하마스랑 싸울 때보다 더 짧게 끝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란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란의 인구는 9천만 명으로 이스라엘의 일반 유대인 700만 명보다 13배 정도 되죠.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현역 군인만 해도 52만 명입니다. 이란의 정규군과 혁명 수비대를 합친 숫자인데요.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예비군이 최소한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대군이란 뜻이 되고요. 이스라엘보다 적어도 8배, 9배 되는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헤즈볼라하고 달리 완전한 정규군이거든요. 그래서 장갑 차량도 있고 탱크도 있고 모든 무기를 쫙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의 질은 훨씬 떨어지지만 헤즈볼라처럼 탱크 한 대 없는 그런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헤즈볼라는 국가가 아니라 무장정파에 불과한데, 이란은 완벽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규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트럼프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는데요. 트럼프는 이미 벌써 해리스를 비판했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아예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시설을 파괴한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을 하겠죠. 지금 이란의 원유시설 파괴 가능성만으로 유가가 이미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파괴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이 한 말로 볼 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리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네타냐후를 앞으로 30일만 막으면 되거든요. 야, 너 보복하더라도 30일만 참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이 말실수한 걸로 봐서는 분명히 네타냐후랑 원유시설 파괴 갖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대선 전에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해리스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타냐후하고 트럼프는 혈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네타냐후하고 아주 오랜 친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친해요. 집안끼리 친한 거라서 네타냐후가 옛날에 찾아오니까 쿠슈너가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지하실에서 잤다는 예전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네타냐후하고 쿠슈너가 친합니다. 이 네타냐후와 쿠슈너와의 관계 속에서 트럼프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도를 대선 직전 지금 한 30일 남겨놓고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이 5차 중동 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실 제가 틀리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5차 중동 전쟁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바이든이 마지막 남은 임기 때 제발 네타냐후를 말려서 이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굵고 짧게 끝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한테 최악의 경우는 장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의존도, 특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하는 중동 질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빠서 한동안 지식 한 방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바쁜 일이 좀 마무리가 된 만큼 이제 여러분들을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 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